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엔데믹 이후 처음 맞이하는 추석, 어디서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인 만큼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부모님 댁이나 고향집으로 향하실 텐데요. 특히 올해는 추석 연휴가 길죠. 가족 단위의 큼직한 소비를 기대하면서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바람에 황금 연휴가 됐는데요. 황금 연휴를 겨냥한 혜택들도 눈에 띕니다. 먼저 숙박 할인 쿠폰 30만 장이 풀립니다.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주 동안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국내 호텔이나 리조트, 콘도, 펜션, 민박 등 5만 원 이상 숙소를 이용할 경우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연휴에는 매번 등장하는 혜택이 있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되는데요.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밤하늘에 두둥실 떠있는 보름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송경제 플러스는 추석을 맞이해서 달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추석 특집 달과 경제 잠시 후 만나보고요. 9월 29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늘은 추석 특집 달과 경제로 찾아뵙습니다. 늘 과학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분이죠.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하여튼 명절 때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달이네요. 네, You Still My Number One. 또 신비롭고 돈이 되는 달 이야기를 오늘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또 추석이라서 준비한 것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2부에서 모든 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이렇게 신비한 달에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그 위대한 과학자들조차 풀지 못한 신비가 달에 있구나라는 것까지 제가 오늘은 특별히 1, 2부를 저랑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달 어디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달력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추석이나 정월대보름은 날짜가 매번 달라지잖아요. 네. 당연히 음력이기 때문인 건데 음력 자체가 다 아시겠지만 달이 차고 지는 것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24절기. 동지와 하지와 뭐 춘분, 추분 이런 것들 다 양력에 기반을 합니다. 네. 농사를 짓는 데는 태양을 기준으로 한 정확한 날짜 예측, 그래서 기온이 어떻게 변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동짓날은 12월 22일, 하짓날은 6월 22일 플러스 마이너스 1일 정도로 이제 팥죽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전 그게 늘 궁금했어요. 농사를 짓다 보면 당연히 양력이라고 하는 이렇게 태양을 기준으로 한 달력이 제일 중요한데 네. 왜 예전에는 이렇게 음력을 썼던 거죠? 일단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딱 보이니까요. 달이 차고 지는 것을 보고서 선명하게 보이고 보름이 떴네, 그 다음 보름이 됐네,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겠거니 하는 것들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동지하지를 포함한 이런 24절기 전체가요, 태양태음력이라고 해서 두 개를 같이 집어넣은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음력이 유용한 곳이 있습니다. 어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수간만의 차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낚시하는 분들한테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조수간만의 차가 태양의 영향보다 달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음력 날짜가 중요하고요. 천체 관측도요, 의외로 찬란한 보름달 보면 되게 예쁘잖아요. 네. 그래도 너무 밝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별들의 빛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천문력에 있어서도 달의 위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네요. 달에 따라서 날짜를 우리가 카운트해야 될, 음력을 사용해야 될 분야가 어업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 있긴 있었군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음력이 중요한 분야가 있는 거 알긴 알았습니다만 요즘 새삼스럽게 달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까요? 사실 뭐 우주 탐사 때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가족들과 함께 도란도란 송경제를 가족들과 함께 듣는다. 굉장히 품격이 있는 가족인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이요, 신비로워요. 신비로운 요소들이 이게 말이 돼? 라고 과학자들도 좀 생각하면서 어느 날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제가 몇 개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달의 미스테리함. 자, 일단 달은 위성이죠.
지구는 행성이고 우리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인데 모행성인 지구와 크기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네. 굉장히 커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별로 없는 이런 위성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인 건데 지름이요 37대 1 정도, 질량은 81대 1 정도. 이 정도면 이제 좀 안 와닿을 텐데 태평양에 달이 네. 쏙 들어갈 정도가 돼요. 그러면 작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위성이라고 하는 건 목성의 위성, 토성의 위성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작거든요. 그렇네요. 너무 커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크게 보이죠. 예. 거기다가 또 하나 신비로운 거요. 우리가요 달의 뒷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항상 우리에게 앞면만 보여주니까 당연히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네? 달은 뒤가 없나? 종이로 되어 있나? 평평한가? 왜 뒷면이 안 보이지? 사실 이게 중요한데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쪽만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어 있는 이런 걸 동주기 자전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달 뒷면에 뭐가 있을 것이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교수님? 뭐 영화에서 많이 봤습니다. 뭐 나치의 비밀기지부터 해서 외계인들의 은밀한 뭐 방호막 뭐 이런 것들 많던데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뭐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인 거죠. 또 하나 달이요. 이것도 당연하게 느끼지만 신기한 게요. 시직경,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달의 크기가요. 태양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달이 태양 앞을 정확하게 지나갈 때 일식이라고 하죠. 그렇네. 그때 하필이면 쏙 하고 가려지는 맞아요. 거예요. 이것도 누가 짜놨나 어쩜 이렇게 비슷하게 두 천체를. 그러니까 당연히 뭐 두 개가 일종의 병렬로서 태양과 달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달 크기가 고정된 건 아닙니다. 달이요 타원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살짝 커지고 어쩔 때는 살짝 작아져요. 예. 그래서 달이 하필이면 좀 지구로부터 멀어서 작아져 있을 때 일식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교과서에서만 봤습니다. 그 예쁜 금환 일식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네. 금고리, 금반지, 금반지처럼 태양의 주변이 쫙 보이는 네. 그런 일식이 가능하기도 한 겁니다. 자, 또 하나 가장 흥미로울 만한 주제 2부 시작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달이 높은 곳에 있을 때보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확 들어가지고 저 위에 천정인 근처에 있을 때보다 지평선 근처에 있을 때 유난히 크게 느껴집니다. 혹시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도 느낌상 왠지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서 쭉 봤을 때 엄청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착시가 맞거든요. 예. 그런데도 놀랍게도 아직도 해석이 제대로 된 해석이 없어요. 그래요? 왜 그런지 모릅니다. 이 부분이 신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자, 정리를 하자면 달은 비정상적으로 큰 위성이고 하필이면 우리 눈으로 볼 때 태양과 거의 같은 크기고 뒤를 안 보여주려고 하는 동주기 자전을 통해 한쪽 면만 보여주는 신비한 천체인데 지평선 근처에 달이 커 보이는데 왜 그런지 아무도 모르는 흥미로운 천체인데 오늘의 방송을 들으면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어린 시절 부모님하고 다 같이 옥상에 올라가서 달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가 무슨 슈퍼문이 뜬다 해가지고요. 진짜 달이 엄청 크더라고요. 맞죠. 그때 이제 우리 비과학자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설을 많이 풀었는데 그날이 좀 약간 습도가 좀 높았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습도들이 볼록 렌즈 역할을 해서 슈퍼문으로 보이는 게 아닐까 우리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거 이론으로 좀 받아줄까요? 이거 기가 막힌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네. 이제 반박은 될 수 있을지언정 예. 렌즈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지표면 근처에 있을 때 크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했던 오. 유서 깊은 해석 중에 하나였어요. 그랬군요. 아리스토텔레스만 없었으면 박정희 교수님 가족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할을 아쉽습니다.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듣고 나니까 정말 더 신기로운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신비로운 달, 이거 누군가 일부러 갖다 놓은 겁니까? 이게 달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렇죠. 생긴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을까 싶은데 일단 크기가 너무 크고요. 달에서 가져온 월석을 분석을 해봤더니 직접 가서 가져왔는데 성분비가 지구랑 굉장히 흡사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외부의 소행성이 붙잡혀서 이러면 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커다란 소행성이 붙잡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까지 암석 조성이 비슷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지구의 일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기가 있지? 왜 저기 갔지? 그래서 달이 지구의 일부가 어떻게 떨어져 나갔는지에 대한 분석들을 하고 있고 이제 이론을 세우는 겁니다. 네. 처음에는요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태평양이 너무 크잖아요. 예. 저 자리에 달이 있었는데 태평양이 일부가 떨어져 나갔나 보다. 그러니까 저 자리가 비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대륙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조성은 일단 지구와 같은 상황인데 예. 자
지금까지의 정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천문학자들이 초기 지구에 예. 커다란 소행성이 충돌을 합니다. 예. 그래서 떨어져 나간 지구의 일부가 뭉쳐서 달이 됐다라고 하는 충돌설을 지지하는데 조금 상상을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언가가 당구공이 예. 다른 공이 탁 쳐갖고 튕겨 나가듯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 커다란 소행성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이 갈갈이 찢겨나 마치 화산 폭발하듯이 완전 녹아내리면서 우주 공간에 흩어지는 겁니다. 거의 뭐 완전 지구는 멸망인 상황인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그 자리로 떨어져 내리겠죠. 중력 때문에. 네. 그래서 무거운 것들이 뭉친 게 지구가 된 거고 커다란 에너지를 가진 소행성이 충돌했기 때문에 저 바깥쪽으로 훅 뿌려졌잖아요. 우주 네. 공간으로. 또 대부분이 사실 지구로 다시 떨어져 내립니다. 네. 그런데 하필이면 적절하게 지금 달의 궤도 근처에 뭉치면서 만들어진 것이 달일 거다.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달이 밀도가 살짝 낮은 거, 좀 더 예. 가벼운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설명할 수가 있죠. 흩뿌려질 때 무거운 건 다시 지구로 내려왔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이 지구랑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굉장히 커다란 달이 왜 생겼는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달을 구성하게 된 그 소행성이 2개였다는 가설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신기롭습니다. 이 토성이나 목성 같은 경우는 근처에 고리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구는 그런 고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달로 하나로 뭉친 것도 참 신기롭네요. 너무 그것도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사실 달이 처음에 생성됐을 때는 흩뿌려졌잖아요. 네. 그땐 고리에 가까웠을 거예요. 그런데 뭉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럼 토성은 왜 못 뭉치느냐? 저 시간을 돌려서 네. 성경제 토성편을 들어보시면 거기에 왜 못 뭉치는지 조성력이 나오게 됩니다. 네, 우리 이게 송경제가 이게 아카이브 기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 또 아까 신기로웠던 게 뭐였냐면 동주기 자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나는데요. 아니 어떻게 공전과 자전이 딱 같을수록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래서 동주기 자전이라든가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같다라고 하면은 너무 좀 딱딱하게 느껴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항상 한쪽 얼굴밖에 안 보인다. 내가 뭔가를 그러니까 주먹을 쥐고서 주먹을 바라보면서 뺑글뺑글 돌면 당연히 주먹의 엄지손가락 부분이 계속 보이잖아요. 네. 달은 아무것도 묶어놓고 있는 게 없는데 그렇게 하필이면 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망원경이 없을 때는요. 달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크레이터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얼룩을 보면서 뭐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 혹시 달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뭐 그때 저희는 교과서에서 배운 뭐 옥토끼를 비롯해서 뭐 그런 것들 생각했죠. 그렇죠. 옥토끼, 흰 토끼가 아마 있을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여요. 네. 지금 아마 젊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토끼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절구공이를 들고 쿵떡쿵떡 하고 있는 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보면 한쪽 다리가 큰 개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집게가 달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 살고 있었나 보다. 왜 그러느냐? 한쪽 얼굴만 보여주니까. 만약에 달이 계속 자전을 해서 얼굴이 바뀌었다면 이렇게 무언가 하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웠겠죠. 그렇겠네요. 이런 전설이 만들어진 것도 한쪽만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위성들이요. 동주기 자전을 하거나 결국에 동주기 자전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달랐어요. 자전이 빨랐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같아지게 되는데 이유는 기조력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조력인데요. 자, 흥미롭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따라가 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자, 조수간만의 차를 만드는 게 기조력이거든요. 네. 조성력이라고 하는데 그 힘이 왜 자전주기와 공전주기를 갖게 만드냐? 그리고 그 힘 때문에 혜성이 부서지거든요. 그리고 그 힘 때문에 위성이 찌그러지면서 내부가 뜨겁게 녹아요. 이런 사례들이 왜 기조력이랑 무슨 상관이야 할 수 있는데 네. 기조력은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달을 기준으로 볼게요. 우리한테 가까운 달의 앞면은 지구가 강하게 당기겠죠. 네. 그리고 달의 그 중간 부분을 중간 정도의 힘으로 당길 거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달의 뒷면은 좀 약하게 당깁니다. 예. 하지만 다 지구 쪽으로 당기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실제로 달이 거동하는 것들은요. 달의 중심에 맞게 달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달의 뒷면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지냐면 나를 좀 약하게 잡아당기네. 그럼 달의 중심 입장에서는 바깥쪽으로 당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한번 제가 생각해봤는데 자, 힘을 빼고 팔을 내리고 서 있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의 왼손을 잡고 훅 당길 거예요. 네.
그럼 왼손이 저쪽으로 딸려올 거고 몸도 아마 저쪽으로 오겠죠. 그렇죠. 오른손은 어디로 갈까요? 그냥 원래 있던 데 그대로 위치할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있으려고 예. 하잖아요. 그러면 교수님의 몸 입장에서 보면 예. 오른손이 오른쪽으로 당기는 것처럼 출렁하겠죠. 예. 그게 바로 지금 기조력, 양쪽에서 당기는 힘입니다. 양쪽에서 당기는 게 왜 중요하냐 예. 이 말씀을 드릴게요. 초기 달이요.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자전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구 중력 때문에 계속 달이 지구 쪽이랑 반대쪽으로 당기는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달이 지금보다 물렁물렁했을 거고 처음에는 심지어 앞뒤로 부풀기도 했을 거고요. 내부 조성에도 영향을 줘서 균질하지 못하게 만든 것도 있을 거고요. 일종의 오뚜기를 생각해도 되고요. 예. 자, 달의 얼굴 부분이 좀 무겁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탁기, 통돌이 세탁기, 네. 빨래 탈수를 해보셨습니까? 예. 여기서 적절하게 잘 배치를 시켜놓으면 탈수할 때 그냥 윙 하고 도는데 제가 이불 빨래할 때마다 항상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쿵쿵쿵거리죠. 쿵쿵쿵쿵쿵 하다가 예. 그냥 멈추고 에러를 내죠. 예. 이유가 뭐냐? 휘청휘청거리기 때문에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지구 쪽에 얼굴이 무겁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양쪽으로 당기는 상태에서 회전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쿵쿵쿵쿵 세탁기 돌아가듯이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몇 억 년이 흐르고 몇십억 년이 흐르게 된다. 점점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찰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쪽 면만 지구를 딱 보도록 고정이 되는 겁니다. 예. 혜성이 쪼개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혹시 슈메이커 레비 혜성이라는 말을 듣고 이해하시고 그런 게 있었지라고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랑 같은 세대입니다. 92년 7월에 슈메이커 레비 혜성이 목성이랑 충돌을 했어요. 예. 그런데 충돌하기 전부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저 혜성은 쪼개질 거예요. 그래서 일렬로 서서 기차처럼 줄줄이 목성이랑 충돌할 겁니다라는 걸 미리 예측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기조력 때문에 양쪽으로 당기는 힘을 받아서 혜성이 쪼개지면서 줄줄줄줄 기차처럼 목성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목성의 위성 2호가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계속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조력이 있으니까 위성을요. 목성이 양쪽으로 찹쌀떡처럼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사실 단단한 위성인데 부풀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마찰을 받다 보니까 내부가 주물럭주물럭 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가 가열돼서 말하자면 그렇게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고요. 심지어 지구도 달의 중력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양쪽으로 부풀어 있는 거죠. 네. 바닷물이 부풀어 있는데 지구가 그 가운데를 회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수간만이 나타나는 건데 그 결국엔 저항을 계속 받는 거잖아요. 지구의 자전 속도는 느려지고 있어요. 달도 오히려 지구 에너지를 뺏어서 공정 궤도가 점점 커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구로부터 멀어져서 달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1년에 그래요? 자그마치 3.8cm씩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3.8cm요? 네. 이건 너무 미묘한 변화인데요. 하지만 뭐 5억 년, 10억 년, 20억 년 전에는 꽤 달이 지금보다는 컸을 거다라는 네. 겁니다.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지구에서 봤을 때 달과 태양의 시직경이 너무 절묘하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태양은 큰데 달이 훨씬 작았으면 이런 신화가 많이 안 나왔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누가 봐도 압도적인 태양, 누가 봐도 그 제2인자인 달. 네. 근데 비슷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화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친구처럼 묘사하기도 하고 원수처럼 묘사하기도 하고 뭐 밤의 지배자, 낮의 지배자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일식도 절묘하게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의 증거가 사실 일식 때 바로 주변에 별 사진을 찍었기 때문이다라고 송경제에서 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달이 컸으면요. 지금보다 만약에 더 컸으면 태양 바로 옆을 살짝 스쳐 지나가는 별빛을 다 가려버리겠죠. 예. 그럼 사진을 못 찍습니다. 그럼 우주의 비밀, 우주의 신비를 우리 인류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요. 달이 우주의 비밀을 우리 인류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크기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우연인 겁니다. 과거에는 달이 더 컸을 거고요. 앞으로는 점점 작아질 건데 하필이면 인류가 출현하고 인류의 지성이 그 비밀을 알아낼 수 있을 무렵인 지금 하필 그 위치, 우리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모여서 추석에 달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이 시기에 하필이면 그 위치의 그 크기로 거기 있었던 거죠. 야, 말씀 듣고 나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자, 추석 특집 달과 경제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추석 특집 달과 경제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달의 미스테리한 부분을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달의 미스테리는 남은 게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짜 미스테리가 지금부터고 이야. 많은 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풀어 헤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달이요. 분명히 지평선 근처에서 크게 보입니다. 예.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지평선 근처에 달을 보면 유난히 커 보인다는 걸 모르시겠으면 저 하늘 높은 곳에 있을 때 어땠는지 상상해 보시면 그땐 되게 작아요. 정말 손톱만한데 엄지손톱 그때는 새끼손톱만 하다가 분명히 지평선 근처로 오면 엄지손톱만하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미 기원전 그리스 시대부터 알아내고 이유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이유를 모르는데 분명히 착시예요. 커지는 건 아닙니다. 커지는 건 아닌데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른다. 그래서 과거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박정현 교수님의 가족 어떤 해석을 했느냐. 지표면 근처에서는 대기가 렌즈처럼 달을 확대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 이렇게 기각하긴 참 쉽습니다. 실제로 원통에다가 달이 딱 들어가도록 원통을 우리가 말아서 네. 본 다음에 지표면에 있을 때의 달도 한번 보니까 꽉 차네. 그다음에 높은 곳에 있을 때도 봤는데 여전히 꽉 차는 걸 보면은 아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렌즈 때문에 커지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인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떤 해석이 있냐면 우리 뇌가 하늘을 인식할 때 정말 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찌그러진 구, 호빵 같은 형태. 네. 확 와닿죠. 예. 호빵같이 옆으로 퍼져 있는 형태로 인식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저는 이게 좀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럼 지표면 근처에 하늘에 있는 달은 뭐냐면 더 멀리 있는데 저만한 크기로 보인다라고 인식한다는 거고 눈에 들어오는 달의 크기가 그대로가 되다 보니까 분명히 저 위에 있는 것보다는 더 커져 있네? 더 먼데 왜 저만하지? 더 큰가 보다라고 우리 뇌가 인식을 한다는 거죠. 네. 자, 또 다른 이론은 뭐가 있냐면 주변에 다른 지형 지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무도 보일 거고 아파트도 보일 거고 그렇죠? 그래서 비교가 돼서 그렇다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다른 지형 지물이 있으면 또 작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일관되게 커 보이는데 어느 정도냐면 비행기 조종사들 구름밖에 없고 안 네.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커 보이고요. 우주 비행사들 네. 지형지물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평선 근처에서 분명히 이분들이 봐도 더 크게 보입니다. 신기하죠? 예. 자, 최신 이론에 뭐가 있냐면 수렴 소시증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는 지표면 근처의 달을 볼 때는 우리가 초점을 저 멀리 맞춘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우리 머리의 각도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초점을 나도 모르게 멀리 맞추기 때문에 실제로 멀리 있는 천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정 부근에 있는 달을 볼 때는요. 근방에 다른 지형 지물이 없으니까 저 멀리 있다라고 우리 눈이 나도 모르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몇 미터 안에 있는 물체라고 생각하면서 초점을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아, 그렇네. 가까우니까.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더 작은 물체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체 크기를 가늠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눈에 힘을 주는지 그 초점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이 있는데 자, 이거 한번 기각해 보시겠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뭘까요?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럼 이게 안 나와야 돼요. 그래서 노안이 심한 분들이거나 아니면 초점 조절 능력이 아예 없는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분들은 안 나타나야겠죠. 힘을 못 주니까요. 그분들도 똑같이 달 착시가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왜 커 보이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일 신기한 것이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선문대에 가면 별을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플라네타리움이라고 하는 곳이 네. 있는데 천체 투영실이 있죠. 거기서는 달이 착시가 안 나타납니다. 희한하네. 분명히 별과 똑같고 달의 모습인데 지평선 근처의 달이 그대로 내려오면 작아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작아 보이니까 플라네타리움에서는 달의 크기를 지평선 근처에 내려오면 인위적으로 왜곡해서 크게 만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볼 때는 사실적으로 보여요. 아. 그럼 우리 뇌가 우리 눈이 진짜 자연과 플라네타리움에서 보는 지금 달과 별빛을 사실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구분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이 지평선 근처에서 왜 더 크게 보이는지 그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꼭 송경제 웹페이지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 보름달 모양의 빵이라도 개인적으로 제가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신기하네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가장 자주 목격했던 현상이기 때문에 가장 명명백백하게 쉽게 규명됐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이러한 부분이 규명이 안 된 게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 송경제 댓글은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또 한 가지의
의견을 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친숙하면서도 신비로운 달.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달 그러면요. 패권 국가, 국제적인 강대국들이 상당히 많이 경쟁하는 그런 대상물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아폴로 미션 우리 그 흑백 영화로 봤던 흑백 화면으로도 봤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야, 우리 인류가 저기까지 가다니 이렇게 막연히 신비하기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이게 뭐 어느 나라가 먼저 거기를 내 땅으로 만드느냐 이런 레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다룰 이 부분이 송경제에서 가장 인사이트 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미소 우주 경쟁을 미국이 승리를 했죠. 그 다음부터는 달 유인 탐사가 없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처음으로 인류를 보낸 게 언제냐면 69년 7월이에요. 그리고 72년에 아폴로 17호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단 한 명의 인류도 달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더 이상 오지 마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 그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유인 탐사에 대한 비판이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화성으로 인류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 훨씬 더 저렴하게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로봇을 통한 탐사가 더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달에 사람을 보내려고 하고 혹은 달 착륙을 하려고 하는 거 굳이 왜 하느냐? 첫 번째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주 항공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이제는 돈 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아르테미스 미션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다시 달에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미션을 하고 있고요. 2024년에 원래 보내려고 했는데 좀 연기가 돼서 2025년 혹은 2026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런데 왜 보내려고 하느냐? 소련의 체제에 비해서 우리가 더 우월하고 우리의 과학기술이 우리가 최강대국이다. 이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뭐 있을 수 있겠다. 보여주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뭐 러시아와 중국에게 일종의 여전히 우리가 최고야를 보여주려는 것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교수님. 네. 달 유인 탐사가 과거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버스 타고 다녀온 거랑 전혀 다릅니다. 아폴로 미션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로켓을 발사를 하죠. 사령선이 달 착륙선을 끄집어내서 대롱대롱 달궈서 달까지 갑니다. 네. 거기서 분리를 하고 사령선은 그대로 달 궤도를 돌고 있어요. 그동안 달 착륙선이 착륙하고 미션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궤도를 벗어나서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네. 대기에 재진입까지 해야 됩니다. 가는 거랑 가서 돌아오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예. 워낙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달 착륙이 음모가 아니냐 이런 음모론조차 있었던 거죠. 네, 기억납니다. 어쨌든 유인 탐사는커녕 달에 무인 우주선이 착륙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하려고 하죠. 우리나라도 하려고 합니다. 예. 최근에 인도의 찬드라얀 3호가 달 남극에 착륙을 했습니다. 정확히 남극 점은 아니고 남극에서 한 600km 떨어진 부분에 착륙을 했는데 인도 이전에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한 두세 국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요 당연히 몇몇 나라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실제로 미국, 소련, 중국밖에 없어요. 음. 우리가 은근히 우주 기술이 있고 심지어 혜성에게 착륙을 시키기도 하는 일본이 예. 달 착륙했을 것 같잖아요. 못했습니다. 오. EU도 못했습니다. 다 못했습니다. 최근 기술로도 쉽지 않은데 러시아, 일본, 이스라엘 모두 최근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69년에 유인 탐사를 성공시켰던 미국이 진짜 대단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아쉽게도 지난주에 찬드라얀이 수면 모드에 들어갔다가 달이 극한 기후인 영하 100도로 떨어지고 나서 결국 이 기온을 이기지 못하고 통신이 끊겼다는 그런 뉴스 보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흔히 아는 우주 강국들 다 제치고 인도가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게 저는 참 신기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무려 1969년에 달에 사람을 보냈던 미국도 있었고 이런 미국이 최근에 다시 유인 탐사를 시도했다가 또 실패를 했는데 미국뿐만이 아니죠. 일본, 러시아, 이스라엘도 실패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달이라는 게 참 정복하기 힘든 곳인데 왜 또다시 주요 국가들이 다시 달에 집착하는가 이게 전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정치학적인 문제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래에는 탐사를 통한 이득이 지금 우리의 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보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도가 남극에 착륙을 한 것이 주목받는 이유가 뭐냐. 이 남극에
영구 음영 지역이 있어요. 예. 영구 음영 지역은 뭐냐면 계속 햇빛이 들지 않는 부분입니다. 달에 만약에 이것이 있다면 거기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것만 있으면 달을 개척하는 것이 좀 쉬워지거든요. 바로 정답은 물. 물 맞습니다. 얼음이죠. 예. 물로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얼음으로 있을 것 같은데 얼음이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영구 음영 지역인 거예요. 기지 건설을 할 때 물이 너무너무 꼭 필요하거든요. 네. 지구에서 물을 나르는 거는 당연히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겠죠. 달에서 직접 채굴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비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물이 일단 있기만 하면요. 전기 분해를 해서 산소도 얻어낼 수가 있고요. 전기 분해하면 우주선 연료도 그냥 거기서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전기는 뭐 어떻게든 만들면 되는 네. 거니까요. 자, 달에는요. 지구에서 얻기 힘든 희귀한 광물도 히토리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핵융합 발전의 원료로 쓰이는 헬륨3가 오랫동안 태양으로부터 날아와서 대량으로 쌓여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자원이냐. 헬륨3는 1g만 있어도 석탄 수십 톤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는데 대량으로 만약에 채굴해서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 지구에서 헬륨3를 얻어내는 것보다 훨씬 손쉽게 이건 정말 경제적인 이득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역시 미국이 최고야 팍스 아메리카나를 다시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명확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보내겠다라고 했고 그다음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가 좀 보여주자라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고 경제적이고 필요한 목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달 방문을 실현하겠다. 그러니까 기지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2024년은 쉽지 않지만 2024년, 5년, 6년 인간을 다시 한번 달 착륙을 시키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달 탐사 미션을 연장해서 결국에 화성까지 가게 하는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선명한 목표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정도 능력이 있어라는 걸 보여준 걸 넘어서 진짜로 달을 식민화를 하려고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루나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달 우주정거장을 건설을 하려고 해요. 자, ISS라고 하는 국제 우주정거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나 게이트웨이는 달 주변을 돌고 있는 우주정거장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정거장이 있다면 일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달 표면에도 당연하게도 달 기지를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달 표면에 기지를 건설해야지만 헬륨3도 캐올 수가 있겠죠. 네. 단순히 국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화성을 포함한 외행성 탐사를 위한 베이스를 마련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많은 노하우들도 좀 얻어낼 거로 보이고요. 사실 아시겠지만 나사 주도로 한다라고는 하지만 수많은 로켓들과 여러 가지 이제 협업을 하게 되는데 스페이스X와도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하나가 있어요. 소유권 주장. 아니 기업이 여기 왜 뛰어들겠습니까? 그렇죠. 돈 벌려고. 그렇죠. 이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뭐 재능 기부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이제 돈이 되기 때문에 뛰어드는 건데 사실 이런 정치 경제적인 논리가 따라가는데 교수님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원래 달은요 협정을 맺어가지고 달을 누구 어떤 나라의 소유로 인정하게 하지도 않고 여기는 이제 남극처럼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다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정말 돈이 되는 걸 알았을 때 많은 나라들이 개발하면서 이제 독점적인 권한을 좀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거 괜찮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달을 남극처럼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하자, 누구의 소유권도 주장하지 말자라는 그 협정을 체결하는데 미국은 거기에 참여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권한과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거기에 빠진 것 자체만으로도 이 달이라는 게 어찌 보면 예전에 금광을 찾아서 골드러시를 했던 그런 모습과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헬륨3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영화 보면요. 가끔 그런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우주선을 타고 먼 어떤 은하를 찾아서 떠나가는. 근데 그 떠나가는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대부분 광부예요. 네. 특히 영화 아바타에서 나왔던 장면 보시면 기억나실 텐데 거기도 광부들이 그 아바타 그 행성을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아바타 행성까지 그 비싼 돈 들여서 우주선 타고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특정 광물을 거기서 캐오려고 하는데 그 행성에 있는 그 광물이 얼마 전에 주식시장에 아주 이슈됐던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광물이었거든요. 어허. 이처럼 우주상에 있는 어떤 광물 자원들 이런 것들은 금전적으로 아마 어마어마한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옥신각신이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10번째로 아르테미스 협정에 참여를 했어요.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네. 발사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뛰어난 기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주 현지 자원 활용 기술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사실 발사체 개발이라든가 위성 개발이랑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대단히 중요하다 싶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에 있는 걸 거기서 현지에서 활용하는 게 최고예요. 만약에 달에 기지를 지어야 되는데 콘크리트를 사용하겠다, 시멘트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자갈과 이런 석회석을 지구에서 나른다고 하면 엄청나게 비용이 커지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월면 토를 그대로 활용해서 짓는 방식으로 또 물도 지구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달에서 직접 뽑아낼 수 있고 또 재활용하는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외계 행성을 개척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현지 자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정을 체결하고 같이 그 기술들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네. 그 부분에서도 참 요즘 경제계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는 실제 본인들이 그 기술을 가지지 못했지만 네. 스페이스X 아까 말씀 주신 그 회사는 우주 발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냈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학자들끼리 농담이 뭐였냐면 나사는 공기업이었잖아.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해 감 오시죠? 확 와닿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나사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비용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제일 주가 아니죠. 그렇죠. 어차피 본인들은 연구 성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하고 그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예산을 더 많이 따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을 절감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따오는 게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의 숙명입니다. 필요성을 계속 어필하면서 그렇죠. 더 많은 것을 가져와야 되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올해는 비행체를 한 번 올리는 게 아니라 3번 올려야 저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더 예산이 커지고 예산이 커지면 의미 있는 기관이 되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더 주목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사에서도 그 우수한 연구진이 우주 발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연구했으면 진작 할 수도 있었을 거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만들었느냐? 비용 효율적인 접근이 중요한 민간 기업이 스페이스X라는 우주 발사체를 만든 거고 지금 그걸 다시 나사가 쓰는 형국이 돼버린 거잖아요. 아, 주게이션도 됐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을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주 산업을 우리 인류가 이걸 어떻게 하면 공동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주 발사체를 연구하거나 우주 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감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이거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큰 나라들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 아니고서는 이런 정도의 지속적인 투자와 자금을 낼 수 있는 개인 기업들은 없죠. 지난주에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일종의 많이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 그 기업이 좀비 기업처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미래 가치는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돈을 버는 게 입장에서 없으니까. 보면 그렇죠. 왜 계속 돈을 갖다 바치고 있고 우리가 공적 자금으로 왜 계속 도와줘야 돼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은 이거는 지금 당장의 성과를 보일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판단해서 국가에서 이걸 추진하는데 그럼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추진했을 때 이렇게 높은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례가 벌써 스페이스X로 나왔는데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이건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생태계로 다른 나라들은 가는 건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려면 다른 나라들이 우주 산업의 하나의 큰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연대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고민들도 현장에서 있는 편입니다. 특히 노하우가 쌓이고 나면 후발주자가 따라잡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도 여기는 필요한 거고요. 네. 사실 말씀하신 걸 듣고도 느꼈던 게 나사가요. 아폴로 미션 일단 성공한 다음에 뒷부분이 줄줄이 다 취소가 됩니다. 예. 나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주 개발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달을 갔으니까 그때 기지도 만들고 화성도 가고 이거저거 하자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의회가 그걸 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미 소련을 이겼잖아.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하고 다 취소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대폭적으로 예산이 줄어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슈를 만들어야 되니까 나사가 뭘 하게 되냐면 물론 의미 있는 것도 많이 하지만 한 번씩
굉장히 중요한 중대 발표.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에 몇 초까지는 아니지만 몇 월 며칠 몇 초에 합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때가 돼서 이야기를 해보면 들어보면 생각보다 그 정도는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이 모든 노력들이 결국엔 뭐냐 사실 생존을 위한 것도 분명히 있을 있겠죠. 거다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예. 이런 것들이 아마 과학기술을 우리가 고민하고 또 우리 이과식 경제에서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오늘 뭐 자세히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또 앞으로 우리가 논의해야 될 내용들 중에서 우주 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비윤리적인 판단 그런 걸 수용한 게 많았어요. 그냥 사람이 버젓이 사망할 걸 알고 동물이 사망할 걸 아는데 그거를 실험 목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게 기술 발달을 촉진하는 데는 엄청난 기여를 하지만 앞으로도 또 우리는 계속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기술이라는 건 실제 기술 내용보다도 그걸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서 우리 아폴로 계획 때는 그런 걸 많이 배려한 흔적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한번 언제 얘기 나눠보시죠.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달을 둘러싼 궁금증과 신비로운 썰 그리고 경제와 맞물린 얘기들까지 나눠봤습니다. 항상 오늘도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이과식 경제 이독실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임지훈의 사랑의 썰물입니다. 오늘 달에 대해서 이모저모 배워봐서 선곡해봤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일요일 7시 5분 주간 하이라이트와 지리는 경제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